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은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최학령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학령 교수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분과 전문의시며 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지도전문의,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현재 인터넷 및 게임 중독, ADHD 등을 전문 분야로 진료하고 계시며 특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인터넷 과몰입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진료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최학령 교수님께서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과몰입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의 최학령입니다. 우선 교육감님과 또 KT 측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운 날씨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께 짧지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터넷 혹은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약 30분가량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에 있는 분이 청소년 3명에서 1명 정도 꼴에 해당이 됐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우려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 현상들이 가속화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코비드 19 전후로 스마트폰의 이용 변화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를 했고,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매우 늘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우울 수준과 불안 수준이 높은 군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는 점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는 되게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과 관련된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발간이 되기도 했었고요. 관련 내용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부터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콘텐츠 그 자체, 세 번째는 전자기기 등을 우리가 통칭해서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지털 미디어를 구성하는 콘텐츠로는 온라인 게임이나 뭐 도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것들, 또 성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또 소셜 미디어 등이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디지털 과몰입 혹은 과사용 그리고 뭐 중독이란 단어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절력의 상실이 현저하고, 두 번째는 다른 활동에 비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활동이 무조건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세 번째는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도한 사용이 지속되는데 이것이 12개월 가량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또 이제 개인, 가족, 또 사회, 교육, 직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고요. 과사용 혹은 과몰입의 개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문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뭐 1번, 2번, 3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용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용이라면 그거는 과몰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개념이 조금 더 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상적인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이 없고,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만 해서 중독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사회문화적인 특성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겠고요. 그러면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참고할 것들은 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사용하는가. 4시간도 조금 자기적이긴 한데 어쨌든 4시간 이상 사용하는가. 두 번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과제나 학원 등 해야 할 일을 못 하는가. 세 번째, 친구들과 교제할 때 인터넷을 하는 친구들과만 교제하는가. 네 번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발생하는가.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걱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우리 영역에서 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정신행동 건강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ADHD, 그리고 수면의 패턴이 변하게 되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또 상호작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매체들이 도파민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빠르게 분출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우리 뇌에 즐거움을 느끼고 찾게 되는 보상회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마 앞쪽에 안쪽에 있는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뇌 부위의 활동에도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인지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충동 억제와 조절 문제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신체 활동이 아무래도 감소하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것들을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또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손목 관절, 목, 어깨, 허리 쪽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컴퓨터 안 증후군이라 해서 근시 발생이라든지 사시와 안건조 등의 증상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과몰입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짧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가족도 도와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나 동기를 강화시키는 면담이나 또 이 시간을 대체할 만한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미술 체육 같은 대안 활동 또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단기 상담으로 쉽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 아이의 특성, 또 가족의 구조,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과몰입해 있는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앞선 교육관님과 청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이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나이대별로 스마트폰과 TV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매체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인데요. 10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대부분이고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TV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연도별로 불과 이게 근 한 5년 사이 일인데 10대 청소년의 일상생활 필수 매체로서 2017년도에는 한 78%에 보고됐던 스마트폰이 2021년도에는 96.9%에 해당될 정도로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사춘기의 주요 발달 과제로서 아이의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도 감독하에 벗어나서 결국은 스스로 조절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터넷 과몰입 같은 경우는 다른 약물이나 도박이나 이런 과몰입 중독 등과 다르게 접근하는 점을 부모의 감독하에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조절하는 연습, 비록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지털 과사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도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왜 디지털에 과몰입을 할까? 일단 과몰입은 맞을까? 어떤 게 만족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수하게 디지털 과몰입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저의 이제 여러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아이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감정을 조절하는 용도나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용도로 SNS를 과몰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타고나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ADHD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ADHD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가뜩이나 그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타고난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이 조절을 못하게 돼서 또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 혹은 갈등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아이나 부모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단기간 디톡스 캠프를 보내도 어떤 간단한 방법들을 써봐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된다. 그리고 코비드 19과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청 교수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진료실 내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친구 사귀는 문제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것을 인터넷에서 또 해소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바깥에서 보낼 수 있는 여가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SNS로 다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과사용이 지속이 되고 이게 지금 많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이 상당히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스마트폰이 나와서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뭐 전공 분야로 하고 치료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늘 고민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또 디지털 미디어가 주는 특성이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 주면 이 정도는 당연히 2시간 정도 줬으면 조절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그 조절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깔고 가시는 게 좀 더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미디어, 게임을 아이가 사용을 하는가? 혹은 게임이나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또 못하는 경우들도 디지털 미디어를 과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또 아이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 태도는 어떠할까? 또 아이가 이렇게 과몰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 요인으로 우울, 불안, 회피하는 성향, ADHD 등이 강조가 되고요. 또 이른 사춘기 성향, 흥미 추구적이고 보상 민감성 이런 것들이 다 ADHD와 관련이 됩니다.
또 자기 효능감이 높고 유대감이 높고 근면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HD가 상당히 공존되는 비율이 높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들은 ADHD 하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ADHD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의 저하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또 시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산만하게 움직이고, 꼭 그게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공격성이나 비행 행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ADHD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조사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가벼운 경우는 약 8%, 또 뚜렷한 경우는 거의 5%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율들이 있고, 이 ADHD가 동반된 경우는 전두엽의 이 기능 저하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디지털 과몰입의 문제 해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의 지지, 또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이 규칙을 정해볼까? 이 규칙을 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너가 이걸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잘 지킨다고 하면 너한테 어떤 이로움이 될까? 실질적인 보상은 어떤 걸 해줄까? 이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규칙을 제공하는 것. 또 이게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루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학교 요인도 있는데요. 학교 자체가 외향적인 분위기, 또 친구들의 지지가 많은 경우, 또 자율적 기회가 많은 학교에서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우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사례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나이라든지 기본 디테일들은 좀 변형이 있고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감이 심화되고 하루 종일 SNS 10시간 이상, 위생 관리도 되지 않고 낮은 자존감에 가족 관계도 기능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유급 위기가 되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요. 꽤 자주 보면서 그 아이의 장점들, 그리고 아이가 노력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기강화 면담을 했고, 또 실제로 심한 우울과 강박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아까 어머니 혹은 아버지, 주 양육자가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드리고, 아이가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그 의사소통이 좋아지니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행히 학교를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남학생인데 ADHD로 이미 진료를 받던 중에 이 보상에 대한 민감성이나 자극추구 성향 때문에 어떤 한 게임에 급속도로 빠진 거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사용을 하고 굉장히 그렇게 과소비를 하고 제지시에 부모를 폭행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입원 치료를 권해서 실제로 행동 치료를 하고 또 약물 치료를 잘 조정해서, 또 아버님이 무조건적이고 굉장히 엄하고 화를 내시고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에 관련해서 아이 증상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가족 개입을 함에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서 어머님은 조절이 못하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되고 아이는 엄마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 아이가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와 관련된 교육만으로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일단 가족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진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 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을 두고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됐고 막 등교를 거부하고 PC방을 전전하는 아이들, ADHD를 진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과사용에 대한 심리 교육을 하고 이 아이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했을 때 굉장히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아이가 워낙 그 전에 갖고 있었던 ADHD적인 성향도 있었고 이렇게 과몰입, 과사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아이가 집에만 가면 그게 무너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 룰을 굉장히 잘 지키는 아이가 돼서 맞는 대안 활동들을 찾고 또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조화된 기숙사 학교에 저희가 보내게 해서 스케줄을 잘 관리해 줌으로써 또 학교를 잘 다니게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단 치료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저희 사회사업사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루함과 동기 문제, 수행 불안, 사회 불안, 감정 조절하는 법 이런 것들을 왜 다루냐면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형으로 심리적인 결과로 디지털 과몰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근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지만 가족 개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의 장점은 효율적이고 또 그 집단 내에서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하면서 수치심이 정상화되기도 합니다. 또 근거 기반의 치료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치료는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모델과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서 뭐 이거는 정부나 여러 유관 기관에서 같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담심을 넘어서 취약군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또 아까 뭐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 선택 서비스. 그래서 게임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떤 게임 회사들과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를 위한 게임 이용 지도 교육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학년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과몰입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치료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따가 토크 콘서트 때 또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과장님이신 청근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청근하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학 박사로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자폐연구센터 방문 교수로 계셨고 현 한국자폐학회 이사, 세브란스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EBS 부모, KBS 아침마당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고 아이 마음을 다 안다는 착각, 아이는 언제나 옳다 등의 저술자이시기도 합니다. 청근하 교수님께서 인터넷 과몰입 자녀와 소통하기를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최학년 교수 강의를 듣고 아마 제가 뭐 더 이상 못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준비해온 자료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저는 Q&A 시간에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그 현장이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짧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우리 최 교수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현상이다. 인터넷 과몰입, 사이버 과몰입,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죠. 디지털 과몰입. 뭐 게임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서 요새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기 쉬운데요.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은 뭐냐?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선행 문제가 현상적으로 디지털과 사이버 과몰입 그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든다. 그 요인을 찾자. 그래서 최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미 과몰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서 너 왜 이렇게 몇 시간째야, 너 뭐 내일 학교 어떻게 갈라 그래, 뭐 이러다가 병 생기는 데는 다는데 엄마가 뭐 강연 들어보니까 뭐 눈도 나빠지고 뭐 허리도 나빠지고 뭐 거북목 생기고 너 머리도 뭐 나빠지고 그런다는데 언제까지 할 거니? 라는 것은 애들은 다 이제 그 반사시킬 준비가 되어 있죠, 귀에서. 반사판이 다 귀에 있는 거예요. 또 시작이군.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손해예요, 부모님들. 체면만 구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를 그냥 이렇게 아예 그거에 대해서 굳게 만들어, 그 확신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이시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애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애들이 모르지 않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지털 과몰입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 시간을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협의를 해야 돼. 어떤 부모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해봤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해놓고 엄마가 메인테인,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은 던지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얼만큼 잘 관리 감독하고 그 룰을 따르게 하느냐는 또 부모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속성에서 부모님들이 힘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영양제를 드려야죠. 힘을 계속 유지하게 꾸준히 화 안 내고 집요하게.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결국은 용돈도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집을 나가면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통제당할 준비, 관리 감독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뭐라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애가 나 미워할까 봐. 내가 그동안 애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통제하면 애가 나한테 화를 버럭 내고 갑자기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자잘한 거, 뭐 치마 길이, 뭐 헤어스타일, 힙합 바지 입고 어쩌고 그런 것들은 통제를 쉽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통제를 또 안 하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 너 뭐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뭐 제주도로 갈래? 대안학교 갈까? 그걸 왜 애한테 물어봐요?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절대 애하고 의논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은 애한테 결정을 미루시고 자잘한 거에 부모님들이 통제를 하시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벌써 소통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애가 선택하게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선택권이나 자율성을 존중해 주되 선을 딱 넘는 행동을 할 때는 빨간 신호등을 스탑 사인을 딱 주셔야 돼요. 그게 몇 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만 두 살 때부터. 근데 그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할래니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 줄 이용 시간 관리라는 거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발달학적인 거, 언제부터 아이를 자율권을 줘야 하며 언제부터 또 통제를 시작해야 되느냐, 훈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체벌 안 하고 뭐애를 안 들고 언제부터 훈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 들어있는 건데요. 꾸준히라는 게 방점입니다. 합의한 시간을 있으면 약속을 했어요. 행동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그걸 꾸준히 감독하고 상호 소통을 해서 왜 안 지켜질까? 어떤 부분이 어렵지?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애들은 하루에 뭐 3시간 안 되는데 왜 저는 2시간밖에 못해요. 다른 애들은 1시간 반 안 되는데 왜 저는 1시간밖에 못해요. 주말에는 마음껏 하게 어떤 집들은 하던데 왜 나는 못해요. 계속 애들은 친구들 핑계를 대죠. 저는 그럴 때 그래 증거를 가져와 봐 라고 얘기하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이제 집안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제 다 크고 군대도 다녀와서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지만 정말 어릴 때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맨날
이렇게 쓰게 하고 애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득 세 가지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이런 톤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야, A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A라는 아들과 이제 연년생이거든요. 둘이 딱 나와서 적게 해요. 적는 순간 내가 이걸 왜 엄마한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김빼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시간을 지키고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어떤 통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내가 과하구나. 그걸 자가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조금 많이 하는구나. 아, 내가 사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친구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또 아니었구나. 우리 반에 스마트폰 나만 없어. 그러는데 사실은 나만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이 이용 시간 관리와 규칙을 정하는 거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빼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저희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아빠 엄마가 와서 방에서 도통 나오질 않고 최근에 뭐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사줬더니 방에서 나오질 않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노트북을 그럼 방에서 쓸 수 있게 그냥 냅두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노트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공동 공간으로 옮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안 보이고 모니터링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컴퓨터나 노트북들이 우리 스마트폰은 저는 끝까지 안 사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협의한 거를 깼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철수시키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애들이 동의를 한 이유를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들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두고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용 공간 관리 지금 혹시 청소년 아이를 두신 자녀 중에 방 안에 컴퓨터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가서 거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물론.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늘려야 된다. 디지털 단식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계에 빠질 틈이 없게끔 어떤 그런 대면 활동을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애들이 그 정말 별로 달리 할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그 땅도 좁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는 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활동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이나 뭐 식탁에 나와서 하다못해 뭐 간식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맞벌이인 경우라든지 또는 사실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에 은근히 빠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계속 달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홈쇼핑, 뭐 카카오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부르지, 앱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는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 나만 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게 연동돼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외식을 나간다거나 어디 밖에 나갈 때 한강공원 산책을 나가거나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함께 다 두고 밖에 나가는 건 어떨까를 합의를 보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상담에서 정말 아까 지루해서 최양령 교수가 지루해서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한다, 사이버 SNS를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게임이 뭐 엄청 좋고 뭐 SNS가 정말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접속을 하고 띠링띠링 울리고 깨똑깨똑하면 그냥 확인하고 즉석으로 답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그 단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병원을 출근했어요.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야, 오늘 내가 정말 고요한 하루를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디지털 단식을 하게 된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날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지금 집에 있는 저희 25살짜리 아들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놓고 갔는데 오늘 하루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 연구실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정작 하루 종일 외래에 있었거든요. 연구실에 전화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가 막 제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스마트폰 없이? 그래서 너무 고요하게 잘 보냈지? 너도 한번 해봐. 스마트폰 일부러 놓고 한번 출근해봐. 아니 등교해봐. 그랬더니 우리는 그건 큰일 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그냥 인스타그램 접속 못하는 것 때문에 큰일 날까요? 밥 먹다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못해서 큰일 나나요? 그걸 안 했을 때 그 어떤 고요한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디지털 단식을 아이하고 함께 하는 한번 연습 그런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정말 최근에 아까 인사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치료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치료하는 아이들은 좀 취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살짝 눈치도 없고 조금은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 그래서 조금은 그 다른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쉽게 내주면서 자기의 아이디로 막 다른 아이들 무슨 해킹하고 그 나쁜 사진 올리는 그런 주범이 돼 있는 그 아이가 이제 경계선 지능이 IQ가 한 80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죠. 그런데 애가 살짝 이제 그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약간 저하돼 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한테 어떤 타겟이 된 거예요. 쟤는 좀 속여 먹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그 아이 이름으로 막 여자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아이가 어떤 학폭의 성폭행의 가해자가 된 거예요. 사이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밝히기까지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에 이 아이는 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서도 쓰고 뭐 해서 결국은 그 나쁜 그룹이 이 아이를 이용한 거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겠다. 자기는 다 친구들이 무섭고 모든 친구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아이들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학교를 전학 가려고 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노용이라든지 사이버 피해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사실 미리 기민하게 대처하고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통의 문제가 먼저 있어서 과몰입을 한 거냐 아니면 과몰입 때문에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요. 결국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애들이 인터넷으로 소통의 어떤 대상을 찾아요. 익명의 대상 특히 친구들하고도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비대면으로라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익명에서 이제 찾는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막 그런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이제 그럴 때 아이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뭔가 만족이 떨어질 때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어떤 위로를 찾거나 친밀감을 얻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학업 부담, 뭐 친구들로부터의 은근한 따돌림, 뭐 친구가 뭐 괴롭혔고 선생님하고의 갈등 그런 거가 있을 때 집에 와서 솔직하게 빨리 털어놓고 문제 해결점을 찾는 그 대상이 부모여야 하는데 그게 친구거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이 지식인 뭐 그런 데다가 물어보죠. 이런 경우를 제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거기 뭐 채택률 99%가 답변 달리고 그런 거 보면 가관이에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뭐 그렇게 써놓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언이랍시고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걸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나오지만 아이들이 많은 범람하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진짜일 가능성이 몇 %고 이건 가짜고 이거는 뭔가 내가 이걸 따랐다가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문해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는 너무 범람하고 있고 너무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가짜와 진짜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픈을 안 하고 내가 왜 여기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고 있지? 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메타인지를 키우는 그런 능력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라는 게 어떤 오늘 어떤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QR 코드에 보시면 이 책자가 있고요. 책자에 이제 강의록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인터넷 이 주소 링크를 넣으시면 제가 작년에 7개월 전에 디지털 시민 특강, 엄마 아빠가 먼저 듣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영상이 그래도 쓸데없이 유튜브 채널인데도 KT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찍어놓고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송해야 될 정도로 퀄리티를 제작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 사례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사이버 피해 본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영상을 한 번쯤은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캡처를 해서 갖고 온 건데 디지털 이제 일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저희 아이들 제가 옛날엔 스마트폰을 수거했지만 이제는 못합니다. 아마 그때로 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시대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했을 텐데 애들 말인즉슨 엄마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될 것 같아. 시간 어플도 깔아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심지어 그 스마트폰 안 되는 아직 그 뭐죠? 그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막 사주고 그랬었는데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투지폰으로 그냥 딱 폴더폰으로 이제 바꿔주고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제가 6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려고 그랬더니 그 기계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걸 사달라 대학 들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걸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방에는 초등학교 3, 5학년 때 제가 수거했던 그 스마트폰이 아직도 있어요.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돌려주지 않은 스마트폰이.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부모한테 엄마 나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계가 문제인 것 같아.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가 뭐 어떻게 애들한테서 뺏었겠습니까? 잘 때 몰래 가져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안 되지. 결국은 이게 스마트 기기의 문제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저도 스마트폰 안 갖고 간 그 하루가 저의 하루를 굉장히 아주 고요하고 환자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집에 와서 얼마든지 한두 시간 시간 내서 다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옆에 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뇌가 아주 클리어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순수해진 느낌이 아니라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멀티태스킹에 그냥 특화된 뇌에서 뭔가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날이었다라는 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시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됐고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학교 폭력으로 이제 코로나 학교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은 오히려 줄었었는데 이제 사이버에서 애들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사이버 왕따라든지 사이버 피해라든지 뭐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그 피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낚여서 애들이 막 엄마가 돈 대신 내주고 막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도 우리 10대가 이렇게 21년도 10월 현재 이제 통계인데요. 10대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 이 디지털 시민 교육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콘텐츠들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정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이제 이상한 영상 하나 콘텐츠 클릭하면 유튜브가 어때요?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그 계속 추천해 주죠. 그럼 아이는 편향된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래요. 어떤 진보적인 영상 또는 뭐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어떤 이상한 가짜 뉴스 올린 사람이 이렇게 하면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게 되니까 사람은 이게 사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어른들도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균형적인 시각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균형된 다른 어떤 관점은 한번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알고리즘을 본인이 막 변형시켜서 자꾸 균형을 맞추려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른도. 근데 애들은 뇌가 아직 완전히 공고하게 솔리드하게 발달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유튜브를 어떤 채널을 보고 있는지 어떤 채널을 구독하는지 애가 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막 그런 별풍선을 막 했다가 뭐 몇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초등학생도 제가 봤어요. 부모가 결국은 애가 반성문 1000장 뭐 쓰고서는 뭐 그냥 어떻게 잘 무마가 됐다라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런 VJ 뭐 그런 VJ한테 막 쏴가지고 초등학생이 그랬던 일도 있는데 그걸 부모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일단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립을 하겠습니까? 부모하고 함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냥 테크니컬하게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거를 판단하고 통합하고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영상인가, 문제가 있는 이 SNS인가를 잘 판단하고 자기 개인정보도 노출되지 않으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 37개국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이건 니아에서 한국지능정보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너무 놀랍죠. 모로코보다 살짝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우측 상단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그 SES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수준과 비례해서 이 디지털 문해력이 연관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사회 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이 특히 이 가짜 뉴스나 디지털 컨텐츠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좀 타겟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의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이가 자꾸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을 구하는 행동 이면에는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아까 최학령 교수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디지털 몰입이 여러 가지 그 전두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뇌 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디멘치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두엽 부분인데 전두엽이 담당하는 부분은 실행 기능이라는 그런 전두엽의 기능이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자기 조절력, 참을성, 감정 조절 능력, 계획하고 추론하고 조직화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ADHD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뭔가 바로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뭔가를 조금 미뤄두고 정말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족 지연 만족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츠 같은 영상, 그러니까 이 15분짜리 동영상도 보기가 힘들어서 쇼츠만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몇 초짜리, 1분 이내.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쇼츠 보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짧게, 그리고 막 그것도 1.5배속으로 막 빨리. 왜냐하면 긴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컨텐츠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거에 또 우리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그래서 이게 실행 기능을 다 마비시킨다. 그래서 디지털 단식을 하면
막 정신 없었던 것이 이렇게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이 주름도 잘 갖춰지고 디지털 디멘시아로부터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는 뇌가 된다라는 것을 애와 함께 앉아서 함께 의논하고 이런 뇌도 좀 보여주면서 영상도 이런 영상을 찾아봐도 돼요. 뇌가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안 활동 이런 것들은 뭐 또 자전거 타는 거 좋다 그랬더니 자전거 그럼 배워야 되나? 뭐 태권도 배워야 되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예체능 활동을 하면 된다. 정적인 아이들은 운동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자 그러면 너무 싫어하면 그 아이하고 뭐 만화책을 읽고 또는 뭔가 책을 읽고 집에 앉아서 OTT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면서 OTT 영화를 보면서 함께 토론하는 거죠. 뭐 오늘 무슨 영화 볼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관심사를 알게 되거든요. 애가 무슨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그런 부분들. 애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면 함께 보면서 엄마가 좀 무섭더라도 야, 너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뭐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함께 요리도 많이 하고요. 요새는 요리 좋아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드 게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수단, 대안 활동들이죠. 반려동물 요새 많이들 키우시던데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정말 실제로 집에 반려동물 키우면서 뭐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그 고양이 키우는 재미에 애가 확실히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런 의미에서 뭐 알러지만 없다면 키우는 거는 권장 드리고 싶고요.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애는 너무 당연시 우리 집은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애는 따라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어떤 말도 씨알이 안 먹히겠죠. 한마디로 전혀 어떤 권위가 없겠죠. 그래서 함께 체스를 둔다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하고 대화할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혼 없이 애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 저런? 그러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 애 눈을 보면서 그거 되게 재밌겠다. 조금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면 애가 벌써 얘기 더 하고 싶겠죠. 방에 콱 문 닫고 들어가려다가도 엄마가 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네. 그러면서 들어가려다가도 수탁으로 다시 와서 엄마 앞에 앉아서 그래서 뭐 땡땡이가 그랬는데 뭐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랬구나. 계속해봐. 그래서 화가 났어. 속상했겠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너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앞으로도 즉각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겠어. 엄마 너무 오늘 네가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좋은 얘기만 엄마한테 해줄 필요 없어. 그런 속상한 얘기도 해줘야 돼. 라고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아이가 뭔가 그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은 야, 그게 뭐 대수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난리니 빨리 학원 가. 뭐 축구를 친구랑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학원을 보충 수업이 있다는 걸 애가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애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애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충 수업을 혹시 안 갈까 봐 미리 지레 야, 네 잘못인데 뭘 그렇게 짜증을 내. 빨리 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어. 이제 보통은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야, 정말 실망했겠네. 축구할 생각에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라고 하면 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짜증이 추스러집니다.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학원 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짜증을 받아주면 부모들은 오히려 학원을 안 가버릴까 봐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설까 봐 받아주질 않아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통에서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메시지인데요. 아이가 뭔가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비난하지 말고 너는 왜 엄마 생각은 못하니? 라고 하지 말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화해서 늦을 거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다. 집에 바로 올 수 있었는데 부모의 감정.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했어. 넌 왜 엄마 생각은 안 하니가 아니라 걱정을 했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너 걱정하는 동안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영양까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세. 화를 내면서. 사실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보통 부모들은 화를
이제 내는 식으로 보통 반응을 하는데 이 I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학령 선생님도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데 저는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KT가 작년부터 이런 디지털 원팀, 디지털 시민이라는 이런 주제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범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함께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자리 잡아야 되고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유행처럼 번졌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단식이 왜 중요한가? 디톡스 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지만 디지털 단식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생각도 좀 나고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말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캠페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청근하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 장소 같은 것들 관리하는 방법부터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공감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팀 박수라 팀장님께서 온라인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온라인 과몰입 청소년들을 위해 KT의 후원을 받아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며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들어보시고 프로그램 신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소라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사회사업팀장 박소라입니다. 병원의 사회사업팀에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또 학부형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 주로 이제 어려운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같이 상담하는 정신건강 전문 사회복지사이자 또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현장 안에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의료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사업팀 내 세브란스 병원 내에 사회사업팀이 있고, 네, 제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3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디지털 시민 원팀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KT의 이제 시작으로 KT에서 시작을 이제 많은 기업들과 또 여러 이제 병원이나 교육청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사회사업팀에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디지털 역기능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KT와 함께 소아정신과와 함께 이제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좀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병원 안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 이제 과몰입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중독,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학자가 킴벌리 영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입니다. 이 학자 외에도 다수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앞에 최학령 교수님이나 또 최홍근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치료 과정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청근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만 2세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정말 조기에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구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만족감입니다. 즐겁고 재밌잖아요. 정말 흥미 위주의 몰입이 되어져서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걸 보면 아이들은 이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또 그거를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넷 과몰입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네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안 하려고 해요. 치료 동기가 매우 낮죠. 그래서 이런 치료의 어떤 동기가 낮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조금은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별로 이거를 치료하는 것보다 또 더불어서 집단으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빠져 있고 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이 내가 인터넷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도 나도 힘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과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서로가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상담, 집단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하게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앞서서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부모에 대한 개입입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앞장서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 주시느냐가 아이들이 디지털의 과몰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내지는 거기에 조금 덜 빠져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통해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T의 후원으로 시작이 되어진 이 KT 디지털 시민 원팀 프로젝트의 한 분과로서 이제 이것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 내에 KT 마음 키움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앞선 연구들의 어떤 동향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회기 동안에 부모님은 2회기의 집단 상담을 받게 됩니다. 집단 교육과 집단 상담을.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아이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가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가 그 안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그 아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가정에서도 알고 그 노력을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사실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시 부모님들도 오셔서 같이 전문가와 같이 배우고 같이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이것으로 해서 총 10회기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게 될 4가지 부분은요. 아까 이제 인터넷 과몰입에 자꾸 빠지게 되는 요인들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루할 때 아이들이 인터넷을 많이 찾게 되고, 그다음 뭔가 불안할 때 친구들하고 뭔가 관계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숙제는 하기 싫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가 불안할 때 아이들은 인터넷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 불안,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인터넷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 4가지 주제는 2회기씩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터넷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통제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갖게 되는데, 아까 청근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인터넷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뭘 하지 마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을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인터넷에 빠지지 않고 과몰입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지루할 때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내가 불안할 때에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하고 뭔가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좀 잘 사귀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 감정, 나 불안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사실 화가 나면은 문 탕 닫고 들어가서 게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8회기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8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2회기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와 이 아이가 인터넷 과몰입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는, 부모님으로서 내가 가지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인터넷에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헤아렸으면 아이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소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나는 아이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또 아이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한번 전문가와 함께 교육을 받고 배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기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아마 학부모 안내문이 나갈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내문이 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학년은 그냥 1학년에서 3학년을 다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학년별로 동일하게 묶을 수 있으면은 묶고, 아니면 1,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이렇게 이제 묶어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요? 사실은 자격 조건이라 함은 인터넷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 그리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을 겪는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기간은 저희가 이제 9월 말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1, 2, 3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3번의 그룹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기는 9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8회기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2월에 저희가 이제 9월에 1기가 진행이 되고 끝나는 시점을 보니까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방학하기 직전 내지는 이제 끝난 직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2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월 개학하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중복해서 3기는 1월에 진행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기는 우리 이제 그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시간과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일단은 목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요. 4시부터 5시 30분까지 90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 세브란스 병원 본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집단별 인원은 지금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집단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진행자입니다. 네, 저와 그다음 우리 아까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해주셨던 최학령 교수님과,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일부 사회를 같이 보고 있는 이재경 사회사업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명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는 KT에서 후원을 해줘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우선 오셔서 외래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그 진단 검사비와 프로그램 참여비는 모두 KT에서 후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인터넷 사용 습관이 어떤지 아이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자기 조절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사용이 아닌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디지털 디톡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를 할 때 자, 디지털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디지털 단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걸 원하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8회기 동안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사용이 아닌 그 디톡스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좀 대처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성장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에 대해서 또래 학생들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벤틸레이션,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 효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학년 교수님이 정식과 외래 예약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외래 예약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저희와 같이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욕구와 부모님의 욕구 저희가 이제 사전에 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최종 통지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